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HBM. 그런데 이게 로봇 시대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터리로 움직이는 기계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면 답이 보입니다. 1990년대 PC 시대엔 일본이 메모리 강자였고 2000년대 인터넷 혁명 때는 인텔과 시게이트가 판을 장악했죠. 그리고 지금 AI 제국의 왕좌가 연산 칩에서 메모리 쪽으로 다시 넘어오려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이 누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온 순간 반도체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는 게 메인 제품으로 떠올랐거든요. PC 시대엔 하드디스크가 저장 장치의 왕이었는데 주머니에 쏙 들어가야 하는 스마트폰에는 그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작고 가볍고 충격에도 강한 낸드 플래시가 필수가 된 겁니다. PC 시대에 CPU가 두뇌 역할을 했다면 스마트폰에선 AP, 즉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화면 터치부터 카메라, 통신까지 모든 걸 AP 하나가 처리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이 바뀝니다. PC 제국의 황제였던 인텔이 아니라 퀄컴이라는 회사가 AP 설계 분야 세계 1등으로 올라선 겁니다. 인텔은 PC용 고성능 칩에만 집중하다가 모바일 시장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퀄컴은 더 영리했습니다. 공장이 하나도 없는 회사였거든요. 설계만 하는 팹리스 모델이었죠. 그래서 대만의 TSMC한테 우리 칩 좀 만들어줘 라고 손을 내밀었고 TSMC는 퀄컴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줬습니다. 이 협력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두 회사 모두 엄청난 성장을 이뤘죠. 동시에 스마트폰은 배터리로 움직이니까 전력을 최대한 아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LPDDR이라는 저전력 메모리와 모바일 전용 낸드가 빠르게 발전했고 이 흐름을 정확히 읽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 1등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반면 과거의 강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인텔은 모바일 전환에 실패했고 일본의 디램 메이커들은 저전력 기술 개발에 뒤처지면서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빠르게 잊지 못하면 아무리 큰 공룡도 쓰러진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죠. 모바일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른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반도체 업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공장을 더 돌려서 물량으로 승부를 보려 했고 그러면 또 가격이 폭락하고 결국 누군가는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구조였죠. 실제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메모리 회사들이 줄줄이 부도나거나 인수합병 당했어요.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 곳만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이 게임의 룰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HBM이라는 메모리 때문이에요. HBM이 뭐냐면 D램 칩을 여러 장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거든요.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는 거죠. 그냥 쌓기만 하면 되냐? 아닙니다. 각 층을 연결해줘야 해요. 그래서 TSV라는 관통 전극 기술을 씁니다. 칩을 뚫고 구멍을 내서 전기 신호가 위아래로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이 공정이 들어가면 칩 사이즈가 커진다는 겁니다. 웨이퍼라는 동그란 판 하나에서 잘라낼 수 있는 칩 개수가 확 줄어들죠. 예를 들어 일반 D램은 웨이퍼 한 장당 500개를 만들 수 있는데 HBM용은 300개밖에 못 만드는 식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HBM 만드느라 공장 라인을 돌리면 자연스럽게 일반 D램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감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AI 수요는 계속 폭발하고 있죠. 공급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데 수요는 치솟으니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과거처럼 폭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모리 산업이 롤러코스터 같은 사업에서 우상향하는 안정적 사업으로 체질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력이에요.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와트 다이어트입니다. 전력 소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엔비디아 GPU 한번 볼까요? 성능은 정말 끝내줍니다. 그런데 전력을 얼마나 먹냐면 한 장당 700W씩 먹어요. 에어컨 하나 돌리는 수준이죠. 데이터 센터는 상관없어요. 전기줄 꽂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배터리로 움직이는 로봇에 그대로 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로봇이 2시간 일하려면 배터리를 5시간 충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배터리 무게 때문에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겁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하나 생각해볼까요?
아침 9시에 일 시작했는데 10시에 배터리 없어서 충전하러 가고 점심 먹고 다시 1시간 일하고 또 충전하러 가면 누가 이걸 쓰겠어요. 차라리 사람 고용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AI 업계에서 뭘 하느냐면 거대 언어 모델을 다이어트 시키고 있어요. 챗GPT처럼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큰 모델 말고 몇십억 개 수준으로 줄인 작은 모델, 소위 SM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전력은 훨씬 적게 먹죠. 로봇한테는 이게 훨씬 현실적이에요. 결국 앞으로 반도체 업계의 최대 화두는 이겁니다. 전력 대비 성능, 즉 전성비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같은 전력으로 2배, 3배 더 많은 연산을 해내는 칩을 만들어야 해요. 문제는 배터리 기술이 반도체 기술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칩은 2년마다 성능이 2배씩 좋아지는데 배터리는 10년에 2배 좋아지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결국 반도체 쪽에서 전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력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속도예요. 로봇이 계단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볼까요? 한 발 내딛는 순간 0.1초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 계단 높이가 얼마지? 무게 중심을 어디로 옮겨야 안 넘어지지? 이런 계산을 실시간으로 해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서 처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인터넷을 타고 서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0.5초만 걸려도 로봇은 이미 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온디바이스입니다. 로봇 내부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물어보지 않고 로봇 머릿속 칩이 즉각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구조죠. 스마트폰도 요즘 온디바이스 AI를 강조하잖아요. 인터넷 없이도 사진 보정하고 번역하고 음성 인식하는 것처럼 로봇도 독립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적응력이에요. 로봇이 처음 보는 환경에 던져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공장 바닥은 평평한데 갑자기 창고로 옮겨졌더니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요. 이럴 때 로봇은 스스로 여기는 미끄러우니까 걸음걸이를 바꿔야겠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매번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새로 짜줄 수는 없잖아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안개 낀 날 모두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하죠. 만약 데이터 처리가 0.2초만 늦어져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5억짜리 로봇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자율주행차가 사람을 치는 순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설계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칩 안에서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즉각 반응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다음 세대 AI 칩의 핵심 기술이 될 겁니다. 그럼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로봇 시대의 해답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HBM은 정말 뛰어난 메모리예요.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죠. 대역폭이 넓다는 표현을 쓰는데 고속도로가 10차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AI 학습시킬 때는 이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전력입니다. HBM은 태생적으로 전기를 많이 먹는 구조거든요. 업계에서 전압을 낮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HB2에서 HB3로 또 HB32로 진화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죠. 하지만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다녀야 하는 로봇한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피지컬 AI 분야에 HBM을 그냥 꽂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데이터 센터는 콘센트에 전기줄이 꽂혀 있잖아요. 전력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공급만 되면 그만이죠. 하지만 로봇은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한정된 에너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엔비디아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엔비디아가 뭘 하느냐면 고성능 G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력 효율을 높이고 가격을 낮춘 제품군도 내놓고 있어요. 로봇이나 엣지 디바이스용으로요. 학습용 데이터 센터와 실제 현장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공장 바닥에서 일하는 로봇, 배달하는 로봇, 집에서 청소하는 로봇, 이런 애들한테는 HBM보다 더 적합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는 게 LPDDR이에요. 스마트폰에 쓰던 바로 그 저전력 메모리죠. 속도는 HBM보다 느리지만 전력은 훨씬 적게 먹습니다. GDDR 계열도 후보군에 있고요.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결국 용도에 맞는 메모리를 선택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구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글은 엔비디아 GPU를 안 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쓰긴 쓰는데 자기들이 직접 만든 칩도 같이 써요. TPU라는 건데 텐서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죠. 구글은 전 세계에서 AI를 가장 많이 돌리는 회사 중 하나잖아요. 검색, 유튜브 추천, 번역, 이미지 분석 전부 AI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GPU는 범용 칩이에요. 모든 회사, 모든 용도에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 구글 입장에선 우리한테 딱 맞는 칩은 아니네 라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직접 설계했어요. 자기네의 데이터, 자기네 AI 모델에 최적화된 칩을요. 결과가 어땠냐면 특정 작업에서는 TPU가 GPU보다 전력 효율도 좋고 성능도 더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와요. 피지컬 AI 시대에는 만능 칩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최적의 칩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차를 생각해보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죠. 앞에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0.1초 안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이럴 땐 전력을 좀 먹더라도 고성능 GPU 기반 칩이 유리해요. 빠른 판단이 최우선이니까요. 반대로 로봇 청소기를 볼까요? 청소하는데 0.1초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차라리 배터리가 3시간 자느냐, 5시간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럴 땐 NPU라는 저전력 프로세서가 훨씬 적합해요. 연산 속도는 좀 느려도 전력을 훨씬 아끼니까요. 배달 로봇, 공장 대보, 의료 로봇 전부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제조사가 자기네 제품에 딱 맞는 전용 칩을 만들거나 주문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냉장고도 AI 탑재하고 세탁기도 ATI 탑재하고 에어컨도 AI 탑재하잖아요. 이 모든 기기마다 서로 다른 칩이 필요해요. 결국 반도체 업계는 소수의 슈퍼스타가 독점하는 구조에서 용도별로 1등이 여러 명 나오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모든 AI 기기에 같은 칩을 쓰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구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글은 엔비디아 GPU를 쓰면서도 자체 칩을 만들어요. TPU라는 건데 구글 서비스에 딱 맞게 설계한 칩입니다. 유튜브 영상 추천, 구글 검색, 번역 서비스 같은 걸 돌릴 때는 TPU가 엔비디아 GPU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전력도 덜 쓰고 속도도 더 빠르죠. 범용 GPU는 뭐든 다 할 수 있지만 특정 작업에서는 전용 칩이 더 유리한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지컬 AI 시대에는 맞는 칩이란 게 없다. 용도에 따라 최적의 칩이 다 다르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율주행차를 생각해보세요. 도로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면 0.01초 만에 판단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선 속도가 생명이에요. 전력을 좀 많이 먹더라도 고성능 GPU를 써야죠.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반면 로봇 청소기는 어떨까요?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먼지 빨아들이는 기계잖아요. 여기선 판단 속도가 0.1초 걸려도 괜찮아요. 대신 배터리가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가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럴 땐 NPU 같은 저전력 칩이 적합합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물건 배달하는 드론이라면 배터리 효율이 핵심이고 군사용 정찰 드론이라면 실시간 영상 처리 성능이 더 중요하겠죠. 결국 각자 쓰임새에 맞는 칩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모든 제조사가 자기 제품에 맞는 전용 칩을 원하기 시작했어요. 삼성은 삼성대로, 애플은 애플대로, 현대차는 현대차대로 각자 필요한 AI 칩을 개발하거나 주문하고 있습니다. AI가 모든 기기에 들어가는 시대가 오면서 칩 수요가 종류별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GPU 하나면 돼가 아니라 우리 제품엔 이런 칩이 필요해 라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칩들이 벌써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세요? 국내 통신사들이 AI 서비스 돌릴 때 국산 AI 반도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현실이 된 거죠. 그럼 이 칩들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뜯어볼까요? 먼저 CPU입니다. 컴퓨터의 두뇌라고 불리는 바로 그 칩이죠. CPU는 직렬 연산 방식이에요. 한 줄로 쭉 서서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속도는 엄청 빠르죠. 복잡한 계산도 순식간에 해치워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AI 작업에는 비효율적이에요. 아무리 빨라도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니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GPU입니다. GPU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즉 ALU라는 걸 수천 개, 수만 개씩 때려박은 구조거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동시에 돌리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박사 한 명한테 복잡한 미적분 문제 푸는 건 CPU고 초등학생 하나명 모아놓고 1 더하기 1 동시에 시키는 게 GPU예요. AI는 사실 엄청 단순한 계산을 수억 번 반복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딱 맞는 거죠. 그럼 NPU는 뭐냐? 여기는 전략이 또 다릅니다. 연산장치 바로 옆에 캐시 메모리를 바짝 붙여놓은 구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데이터를 멀리서 가져오는 시간을 아끼려고요. 메모리가 멀리 있으면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연산장치 옆에 작은 창고를 만들어 놓고 자주 쓰는 데이터는 거기 저장해 두는 겁니다. 전력도 덜 쓰고 속도도 빨라지는 일석이조죠.
앞으로 NPU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처럼 한 회사가 독점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용도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자율주행용 NPU 1등, 로봇용 NPU 1등, 드론용 NPU 1등, 이렇게 각 분야마다 전문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시장이 세분화되는 거죠. 그럼 이 전용 칩들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구조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쓰이고 있어요. 국내 통신사 서비스 중에도 국산 AI 반도체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하나씩 뜯어볼까요? 먼저 CPU입니다. 컴퓨터의 두뇌라고 불리는 그 CPU 맞아요. 얘는 직렬 연산에 특화됐어요. 한 줄로 쭉 이어서 계산하는 방식이죠. 속도는 엄청 빠릅니다. 복잡한 논리 판단도 척척 해내고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하니까 수천만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AI 작업에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GPU입니다. GPU는 뭐가 다르냐면 ALU라는 산술논리 연산 장치를 수천 개, 많게는 수만 개씩 때려박은 구조예요. 하나하나는 단순한 계산밖에 못해요. 덧셈, 곱셈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수만 개가 동시에 돌아가니까 병렬 처리가 가능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래요. 박사 한 명한테 복잡한 미적분 문제 하나 풀라고 하면 10분 걸리죠. 그런데 초등학생 일지명한테 더하기 문제 1만 개를 동시에 풀라고 하면 1분 만에 끝납니다. AI 연산이 바로 이 원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단순 계산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GPU가 AI 시대의 총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선택지가 나옵니다. NPU라는 건데요. 이건 메모리를 연산 장치 바로 옆에 붙인 구조예요. 보통은 연산 칩과 메모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리죠. NPU는 이 거리를 확 줄인 겁니다. 캐시 메모리를 연산자 옆에 바짝 붙여놔서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한 거예요. 전력도 덜 쓰고 속도도 빠르죠. 앞으로 NPU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처럼 한 회사가 독점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 각 분야마다 1등 제품들이 여러 개 나올 거예요. 자율주행용 NPU, 로봇용 NPU, 드론용 NPU 이런 식으로요. 결국 다품종 소량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도체 업계에 가장 큰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연산 칩은 계속 빨라지는데 메모리가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는 그만큼 안 빨라진다는 겁니다.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 GPU 한번 볼까요? 성능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1초에 수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능력의 40%밖에 못 써요. 왜냐하면 나머지 60%는 데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공장의 기계는 최신형인데 원자재 공급이 느려서 기계가 놀고 있는 셈이죠. 아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HBM을 만든 거예요.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확 넓힌 겁니다. 주차장에 차는 많은데 입구가 좁으면 정체되잖아요. 그럼 입구를 10차선으로 넓히는 거죠. HBM이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덕분에 병목 현상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AI 기술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거든요.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인공지능 모델의 진행은 2년에 750배씩 성장해요. 그런데 메모리 인터커넥트, 즉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는 2년에 겨우 1.4배 성장합니다.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엔비디아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여러 대의 서버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독점 기술이죠. 엔브이드크라는 건데 여러 GPU를 초고속으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처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더 빠르게 흐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흐름은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체가 방향을 틀고 있어요. 과거에는 칩을 평평하게 더 미세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죠.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작게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수직 적층이에요. 칩을 옆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위로 쌓는 거죠. HBM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3D 칩들도 다 이 방식입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변화가 누구에게 기회가 될까요? 바로 메모리 업체들입니다. 엔지니어들이 메모리 벽을 해결하려고 고민하면 할수록 결국 메모리 쪽에 더 많은 기능을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 빨리 보내줘였다면 곧 아예 메모리 안에서 일부 연산을 처리해줘로 바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패권이 이동하는 시점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 답이 보입니다. PC 시대엔 인텔이, 모바일 시대엔 퀄컴과 삼성이, 데이터 센터 시대엔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주인공이 됐죠.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서 또 한 번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준비된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이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중심이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